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낯선 천장의 기하학적 무늬와 피부에 닿는 지나치게 부드러운 실크 침구의 감촉이었는데, 이는 분명 그녀의 좁은 오피스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낯선 고급스러움이었다. 한희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숙취로 인한 현기증 때문에 시야가 흐릿하게 흔들렸고, 코끝을 스치는 묵직한 우디 향수 냄새가 이 공간이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임이 분명했고, 어젯밤의 기억은 알코올과 함께 섞여 필름처럼 뚝뚝 끊겨 있었다. 시선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리자 이불 밖으로 드러난 탄탄한 등 근육과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이 시야에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어젯밤에 뜨거웠던 기억이 파편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이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와 냉철한 이성으로 업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위기 관리 전문가였지만, 어제만큼은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을 하고 말았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넓은 어깨는 그가 깨어있을 때 얼마나 위압적인 체격을 가졌는지 짐작하게 했다.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지만 한희수는 본능적으로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 입었고, 지갑을 열어 수표 몇 장을 꺼내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일종의 사고이자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미수금 같은 것이었기에 화대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고 합리화하며 도망치듯 객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으로 엉망이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다시는 이 남자와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아침의 찬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몇 시간 뒤 한희수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스캔들로 몰락 위기에 처한 유명 배우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블릿 PC에 띄워진 여론 분석 데이터를 훑어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응 매뉴얼을 지시했고, 그녀의 말투에는 아침의 당혹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프로페셔널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대중의 심리만을 이용하여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뒤바꾸는 해결사였으며, 이러한 그녀의 능력은 업계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치열했던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이수는 그제야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었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아침에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은 그녀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묻은 오점처럼 느껴졌지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다시 그를 만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쓰러져 자는 것뿐이었으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사무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았지만 아늑한 자신의 오피스텔 복도에 들어선 이수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캔을 만지작거리며 오직 샤워와 숙면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집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센서 등이 꺼져 있어 정확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기이한 위압감과 묘하게 익숙한 실루엣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이수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다가갔고, 그림자의 주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느꼈다.
센서 등이 켜지며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자 이수는 들고 있던 맥주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그는 바로 오늘 아침 호텔 침대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기 때문이다. 잠들어 있을 때와는 달리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돋보이는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고가의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울리지 않게도 그의 발치에는 거대한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읽을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이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이수의 반응을 즐기는 듯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손에는 아침에 그녀가 호텔 협탁 위에 올려두고 도망쳤던 수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마치 더러운 휴지 조각처럼 흔들어 보였다. 이수는 당혹감에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남자는 낮은 저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며 한 발짝 더 다가와 거리를 좁혔다. 그의 존재감은 좁은 복도를 가득 채울 만큼 압도적이었고 이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기에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이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발치에 놓인 2개의 거대한 캐리어를 턱짓으로 가리켰고 그 태도는 지나치게 당당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그는 아침에 자신이 받은 모욕감을 보상받아야겠다는 듯 뻔뻔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책임을 요구했고 순수했던 하룻밤의 실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남자는 틈을 주지 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듯 눈짓을 보내며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파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좁은 복도의 센서 등이 다시 꺼지며 2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차도연의 존재감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한이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문 도어락을 가리고 섰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수많은 기업 오너들의 치부와 스캔들을 처리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이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은 이 남자가 내뿜는 기이한 아우라 때문이었다. 도연은 이수가 주저하는 틈을 타 긴 다리로 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자연스럽게 도어락 커버를 올렸고 너무나도 태연한 그 행동에 이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챘지만 남자의 단단한 근육과 체온이 손끝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떼고 말았다. 그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수가 당황하는 사이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턱짓했고 이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장난기 어린 표정, 뒤에 숨겨진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었다. 결국 이수는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고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도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2개의 거대한 캐리어를 끌고 그녀의 작고 소박한 성역 안으로 침입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도연은 집안을 휘둘러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혐오감이라기보다는 생전 처음 보는 생태계를 관찰하는 호기심에 가까웠고 시평 남짓한 이수의 오피스텔은 그의 거대한 덩치와 고급스러운 수트 그리고 명품 캐리어로 인해 순식간에 비좁게 느껴졌다. 이수는 신발을 벗으며 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에 털썩 앉아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고 그 뻔뻔함에 이수의 이성은 툭 하고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거칠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따져 물었지만 도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이수의 조교기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웠다. 차도연은 이수가 내뿜는 살기 어린 눈빛을 애써 무시하며
품 안에서 아침에 그녀가 두고 간 구겨진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고 그 행동에는 명백한 도발과 불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비록 낯선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을지언정 돈으로 거래되는 남자가 아니며 자신의 순정과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논리는 지나치게 유치하고 억지스러웠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중저음에 목소리가 더해지자 묘한 설득력을 발휘했다. 이수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하며 그깟 자존심 때문에 짐을 싸들고 남의 집에 쳐들어왔느냐고 반박했지만 도연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사실 도연에게는 이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철저히 숨긴 채 철없는 재벌 3세의 흉내를 내며 이수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녀의 공간에 기생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 중이었다. 이수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도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하려면 하라는 듯 여유롭게 팔짱을 끼며 만약 경찰이 오면 우리가 어젯밤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겠다고 협박했다.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자신의 평판과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수에게 스캔들은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도연은 정확하게 그 급소를 찌르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이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폰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을 본 도연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수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그에게 던지듯 건네주었고 도연은 그것을 능숙하게 받아내며 뚜껑을 따 단숨에 들이켰는데 그 모습조차 화보의 한 장면처럼 우아해서 이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거는 첫날부터 삐걱거렸는데 도연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이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그는 욕실의 수압이 약하다고 불평하거나 수건이 거칠다고 투덜거렸고 냉장고에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보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냐고 경악하는 표정을 지어 이수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수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려 노력했지만 좁은 집안에서 그의 존재감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기와 묵직한 발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연은 소파가 불편하다며 침대를 요구했지만 이수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여분의 이불을 바닥에 던져주었고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과 이불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웅얼거리며 바닥에 자리를 잡는 굴욕을 맛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이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거실로 나갔을 때 마주한 풍경에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연이 상의를 탈의한 채 부엌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의 완벽한 상체 근육과 흉터 하나 없는 매끄러운 피부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지만 이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옷을 입으라고 소리쳤다. 도연은 태연하게 커피 머신을 찾고 있었다며 어깨를 으쓱했고 이수는 그에게 믹스커피 봉지를 내밀며 이것밖에 없으니 마시려면 마시고 말려면 말라고 쏘아붙였다. 도연은 믹스커피를 마치 외계 물질 보듯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고 의외로 입맛에 맞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연발해 이수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이수의 뒤통수에 대고 그는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며 마치 신혼부부 같은 대사를 날렸지만 이수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쾅 닫으며 집을 빠져나왔다. 회사에 도착한 이수는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도 집안에 두고 온 시한폭탄 같은 남자가 신경 쓰여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고 수시로 홈 카메라 앱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고 사무실에 남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와 법률사무소의 연락처를 정리하며 그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을 모색했다. 오후가 되자 대기업의 갑질 논란을 무마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이수는 익숙하게 팀원들을 지휘하며 여론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잠시나마 도연의 반자리 존재를 잊을 수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은 냉철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전차와도 같았기에 팀원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어려워했다.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이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고 머릿속은 온통 그 정체불명의 남자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왜 하필 자신의 집에 눌러 앉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가 가진 고급 물건들과 몸에 밴 귀족적인 태도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안주를 사면서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싫어했던 인스턴트 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를 바구니에 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의외로 조용했고 도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여 이수는 잠시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이수가 돌아온 것을 알아차리고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수의 시선은 그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었고 순간 그녀의 동공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뉴스 화면에는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국내 굴지의 재벌 기업인 미르그룹의 본사 전경이 비치고 있었고 아나운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미르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자 젊은 회장인 차도현이 의문의 교통사고 후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화면 속 자료 화면으로 등장한 차도현 회장의 사진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와 정확하게 일치했고 이수는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사진 속의 차도연은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과 겹쳐지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고 도연은 텔레비전 화면과 이수를 번갈아 보더니 난처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철없는 백수 행세를 할 수 없음을 직감한 듯 천천히 이수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차도연 회장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암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이수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본능은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차도연은 이수와의 거리를 좁히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바로 뉴스에 나오는 그 차도현임을 인정하며 지금 밖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깔려 있고 이 집이 유일하게 안전한 은신처라고 고백했다. 이수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재벌 회장이 자신의 집에 숨어 있다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가 쌓아온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도연은 이수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했고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진심을 불어넣으려는 듯 강렬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과 나는 한 배를 탄 것이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생일대의 제안을 건넸다. 그 순간 이수의 오피스텔 밖 복도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무전기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도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지며 이수의 입을 손으로 막고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수는 그의 품 안에 갇힌 채 거칠게 뛰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이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택배 기사나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닌 명백한 불청객의 목소리였다. 도현은 놈들이 냄새를 맡고 벌써 여기까지 추적해온 것 같다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고 이수는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문 밖의 인기척은 잠시 머무르다 사라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도연은 천천히 이수에게서 손을 떼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자신이 미르 그룹을 되찾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당신의 위기 관리 능력을 빌려달라고 정식으로 의뢰했다. 이수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직업적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은 욕망이자 눈앞의 남자가 가진 위험한 매력에 대한 이끌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을 도우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물었고 도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내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생사를 건 비즈니스이자 위험한 로맨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현관문 밖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이수의 오피스텔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고요함과도 같았고 두 사람 사이에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기대었고 차도연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의 등에서는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혹한 승부사의 기운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도연은 이수가 진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추었는데 그 행동은 지극히 정중하고 진지해서 이수는 거칠게 뛰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비사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생존 게임에 관한 것이라며 운을 떼었고 이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도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현실적인 재벌가의 암투였는데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배우는 다름 아닌 그의 친숙부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차성훈이었다. 차성훈은 도연의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어린 도연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그룹 내의 실권을 장악해왔으나 도연이 성인이 되어 경영 일선에 나서며 탁월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도연이 당한 교통사고는 브레이크 조작에 의한 명백한 살해 시도였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도연은 병원이 아닌 이곳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병원 기록조차 조작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그는 이수의 집을 은신처로 택한 이유에 대해 역설적이게도 이수가 자신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완벽한 타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수는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위기관리 전문가로서의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본능은 이 위험한 게임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불의에 대한 분노와 도연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이 그녀를 붙잡았다. 무엇보다 도연이 제시한 파트너십은 그녀의 직업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스캔들을 덮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이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도연을 바라보며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철저한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대우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 그리고 사태가 해결된 후 자신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이었다. 도연은 이수의 당찬 제안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수락했고 두 사람은 악수 대신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암묵적인 동맹을 맺었다. 본격적인 동거와 작전 회의가 시작되자 이수의 좁은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미르그룹 탈환을 위한 비밀 작전 상황실로 변모했고 거실 벽면은 그룹의 지분 구조도와 이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포스트잇으로 도배되었다. 이수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해 출근하고 밤에는 도연의 참모가 되어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반격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는데 그녀의 분석력은 도연조차 감탄할 만큼 예리하고 정확했다. 도연은 이수가 가져온 노트북을 통해 외부와 차단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신의 생존 신호를 극비리의 최측근들에게만 보내며 반격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컵라면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새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가며 묘한 동질감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도연은 작전 회의 도중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서 쪽잠이 들었고 이수는 그런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를 재벌 회장이 아닌 한 명의 고독한 남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잠든 그의 얼굴에는 깨어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깊은 그늘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고 이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멈칫했다. 그 순간 도연이 악몽이라도 꾸는 듯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고 이수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의뢰인을 돕는 것을 넘어 이 남자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애써 그 마음을 부정하며 다시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이수는 출근길에 뉴스 속보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차성훈 부회장이 도연의 실종을 기정사실화하며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도연의 사망을 공식화하고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마지막 수순이었기에 이수는 즉시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회사에 도착한 이수는 탕비실에서 동료들이 도연에 대해 떠드는 소문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들은 도연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 사고를 쳤다느니 회사를 말아먹을 뻔했다느니 하는 악의적인 루머를 사실인 양 퍼나르고 있었다. 이수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들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님을 알기에 묵묵히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아 차성훈 측이 언론에 뿌린 보도 자료들을 분석하여 허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이수는 도연이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으로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는 이미 주주총회 소집 소식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도연은 이수에게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숙부의 치밀함과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고 어쩌면 이번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희박할지도 모른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수는 그런 도연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는데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진실은 묻히고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숙청될 것이라며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이수의 단호한 눈빛과 뜨거운 외침은 도연의 흔들리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폈고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고용한 위기관리 매니저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썼다. 이수는 도연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분석한 차성훈 부회장의 약점 리스트를 펼쳐 보였는데 그것은 차성훈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들이었다. 도연은 이수가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낸 자료의 방대함과 정확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녀가 단순히 방어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카드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수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여론을 뒤집고 차성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연은 이수의 눈에서 확신을 읽었고 그녀의 손을 덮어잡으며 당신이 나의 킹메이커가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주총회 전까지 실행해야 할 세부작전을 짰는데 작전명은 여왕의 퇴빗으로 명명되었고 이것은 이수가 체스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제안한 이름이었다. 계획의 핵심은 도연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적절한 시점에 터뜨려 차성훈 측을 교란시키고 동시에 내부 고발자를 포섭하여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는 양동 작전이었다. 도연은 믿을 만한 최측근인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접선 장소를 잡았고 이수는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할 자료들을 정리하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연은 난간에 기대어 이수에게 만약 이 일이 잘못되어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당신과의 만남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작았지만 이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이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고 타박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이수에게 다가왔고 이수는 피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옥상 문이 벌컥 열리며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민망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풋내기들처럼 웃음을 터뜨렸고 이 짧은 웃음은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평화였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서실장과의 접선을 위해 변장을 시작했는데 도연은 낡은 점퍼와 모자를 눌러쓰고 이수는 수수한 등산복 차림으로 위장했다. 그들은 마치 등산을 가는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배낭 속에는 미르 그룹의 운명을 가를 중요 문서와 도청 탐지기 같은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이수는 도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라고 당부했고 도연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수의 손을 잠시 꽉 쥐었다. 놓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비장하기 그지없었고 이제 그들은 안전한 은신처를 벗어나 적들이 우글거리는 전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접선 장소인 남산의 하늘슥한 산책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비서실장을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이수는 주변을 경계하며 도현에게 철수하자고 신호를 보냈지만 도현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고집을 부렸고 바로 그때 숲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이수는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아 숲속으로 몸을 숨겼고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쓰러진 누군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끌려가는 사람은 분명 도연의 비서실장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통신망이 도청당했거나 내부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도연은 분노에 차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수는 온몸으로 그를 막아서며 지금 나가면 개죽음일 뿐이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감싸며 제발 냉정을 찾으라고 애원했고 도연은 이수의 눈물을 보자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고 그들의 감시망은 치밀했으며 이제 도연에게 남은 아군은
오직 한이수 단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적들의 눈을 피해 산을 내려오며 더욱 단단한 결의를 다졌고 이제는 방어가 아닌 목숨을 건 전면전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남산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이후 두 사람이 한이수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화면 가득 붉은색 경고등이 전멸하며 누군가가 그녀의 IP 주소를 역추적하여 방화벽을 뚫고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키보드를 두드려 침입 경로를 차단하려 애썼지만 상대방은 전문가 수준의 해킹 툴을 사용하고 있어 방어막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었고 이는 적들이 그들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시간 문제임을 의미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운 채 어둠 속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오피스텔 단지 전체의 전력이 차단된 듯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동시에 복도 센서 등조차 작동하지 않는 완전한 정적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수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추며 도연 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그의 위치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오직 거칠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이 강제로 해제되는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이어서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이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벽이었고 놈들의 손에 들린 흉기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는 것을 보며 절망적인 상황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와 선두에 선 괴한의 명치를 가격했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차도연이었다. 도연은 이수가 알던 능글맞은 재벌 3세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절도 있고 파괴적인 동작으로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특수요원을 연상케 했다. 그는 좁은 거실을 활용하여 지형지물을 이용해 다수의 적을 상대했고 소파 쿠션을 던져 시야를 가리거나 의자를 발로 차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등 기민한 움직임으로 이수에게 접근하려는 놈들을 차단했다. 이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도연이 한눈을 판 사이 뒤에서 접근하는 놈을 발견하고 있는 힘껏 꽃병을 던져 놈의 머리를 맞추며 도연을 도왔다. 도연은 이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자마자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현관이 아닌 베란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이수는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이끌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몸을 던져야 했다. 다행히 이수의 집은 2층이었고 베란다 아래에는 화단이 있어 충격을 흡수해 주었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수는 발목을 접질려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도연은 지체 없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어둠 속에 주차된 자신의 차가 아닌 이수의 낡은 소형차 쪽으로 향했는데 이는 놈들이 자신의 차에 미리 손을 써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철두철미한 판단이었다. 이수가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건네자 도연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거친 구동음과 함께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도로 위로 질주했다. 추격전은 빗속의 도로 위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뒤따라오는 검은 세단 2대가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쫓으며 위협적인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다. 도연은 백미러를 통해 추격자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핸들을 거칠게 꺾어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이수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뭉개져 보이는
속도감에 현기증을 느꼈다. 도연은 서울의 복잡한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 좁은 골목과 일방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고개에 가까운 운전 실력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미로 같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강변북로에 진입했을 때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보이지 않았고 도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폐쇄된 물류 창고였는데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공터에 덩그러니 서 있는 녹슨 철제 건물은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도연은 차를 창고 깊숙한 곳에 숨기고 익숙한 듯 셔터문을 열어 이수를 안으로 안내했는데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비상 발전기와 간단한 생필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마치 누군가가 도피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비밀 요새처럼 보였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이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도현은 서둘러 발전기를 가동해 희미한 조명을 밝혔다. 주황색 불빛 아래 드러난 도연의 모습은 처참했는데 셔츠는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팔뚝에는 칼에 베인 듯한 긴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어 이수를 놀라게 했다. 이수는 자신의 발목 통증도 잊은 채 구급상자를 찾아 도연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참아냈다. 그녀는 도연의 상처를 봉합하며 왜 바보같이 몸을 던져 자신을 구했냐고 타박했지만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고 도연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이 다치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말은 이수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녀는 치료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한 남자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이수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정막이 흐르는 창고 안에서 빗소리만이 양철 지붕을 때리고 있을 때 도연은 조용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화려한 재벌가의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 유괴를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혹독한 무술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이 창고는 그때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찾아오던 자신만의 안식처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겉으로는 방탕하고 걱정 없는 황태자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언제든 뒤에서 칼이 꽂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던 고독한 영혼이었다. 이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그동안 그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가 가진 강인함이 사실은 상처투성이인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수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녀가 위기관리 전문가가 된 이유는 과거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사건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힘없는 사람들은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과 여론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그녀는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 진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게 된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도연은 이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했고 이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편안함을 느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비는 그쳤지만 창고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체온을 나누며 잠시 눈을 붙였다. 도연은 잠든 이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는데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녀를 지키고 다시는 이런 위험 속에 그녀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수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었고 그것은 사랑 고백보다 더 무겁고 진지한 약속의 의식이었다. 이수는 잠결에 느껴지는 따스한 감촉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두 사람은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폭풍 전야의 고요한 평화를 만끽했다. 다음 날 아침 도현과 이수는 창고 한 구석에 쌓여 있던 낡은 화이트보드를 꺼내 미르 그룹의 조직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수는 해킹당한 노트북 대신 도현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구형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접속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공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차성훈 부회장이 도연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용역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찾아내기 위해 다크웹을 뒤지기 시작했고 도연은 그녀의 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이제 두 사람은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가 되어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연은 즉시 불을 끄고 이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계태세를 갖추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행히 적이 아닌 도연의 충직한 운전기사였다. 그는 지난밤 남산에서의 소란 이후 도연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 좌표를 추적하여 찾아온 것이었고 도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운전기사는 차성훈이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도연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첩보를 가져왔고 이것은 도연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몇 시간밖에 없음을 의미했다. 도연과 이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을 교환했고 이제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수는 도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도연은 이수의 손을 잡고 그 왕의 곁에는 여왕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비장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운전기사가 가져온 차에 올라타며 미르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차 안에서 이수는 마지막으로 언론에 터뜨릴 보도 자료의 전송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았고 도연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장수처럼 표정을 굳혔다. 이제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서 있게 될 것이다. 미르그룹 본사 건물의 거대한 유리 외벽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회사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고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다. 차도연과 한희수는 지하 주차장의 가장 외진 곳에 차를 세우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신호를 교환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도연은 이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만약 상황이 위험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당부했지만 이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도망치는 거 봤냐고 반문해 그의 불안을 잠재웠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갈라졌는데 도연은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시선을 끄는 미끼가 되기로 했고 이수는 그 틈을 타 보안실과 방송실을 장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터뜨리는 숨은 칼날이 되기로 했다. 이수는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미리 준비한 위조 사원증을 태그하며 자연스럽게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는데 그녀의 심장은 겉보기에 평온한 표정과 달리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방송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고 층계를 오르는 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영상을 트는 것이 아니라 차성훈 부회장의 세력에 의해 장악된 시스템 보안을 뚫고 전 사내 방송망을 강제로 송출하는 고난도의 작업이었다. 복도에는 평소보다 많은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긴장감을 더했지만 이수는 위기 관리 전문가 특유의 당당한 태도로 마치 상부의 지시를 받고 온 감사팀 직원인 양 그들을 지나쳤다. 한편 차도연이 로비 중앙의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그를 알아본 직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거나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찢어지고 피 묻은 셔츠 대신 차 안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예비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다소 야윈 얼굴은 오히려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더해주고 있었다. 보안팀장과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그를 막아섰지만 도연은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하며 비키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위압감에 눌린 경호원들은 감히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최상층 펜트하우스 회의실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본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방송실 앞에 도착한 이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는 서너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다가 낯선 외부인의 침입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수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재빠르게 문을 잠그며 품 안에서 USB를 꺼내 들었고 당황한 책임자에게 다가가 지금부터 이 방송실은 자신이 접수한다고 선언했다. 책임자가 경비실에 연락하려 하자 이수는 차성훈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살인교사 녹취록이 담긴 파일의 일부를 스피커로 작게 흘려보냈고 그 내용을 들은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이수는 냉정한 목소리로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진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물러나며 그녀에게 메인 콘솔 자리를 내주었다. 같은 시각 최상층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상석에 앉은 차성훈 부회장은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조카인 차도연 회장의 실종과 유고를 공식화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임시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미리 포섭된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몇몇 양심적인 이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차성훈의 서슬퍼런 눈빛과 배석한 변호인단의 압박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차성훈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 했고 이 한 번의 망치질로 미르그룹은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될 운명이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차도현이 들이닥쳤고 실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도연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고 죽은 줄만 알았던 회장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이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헛바람을 들이키며 경악했다. 의사봉을 쥐고 있던 차성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숙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아직 장례식도 안 치렀는데 벌써 유산 분배부터 하시는 거냐고 비꼬았고 그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넓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강렬했다. 차성훈은 억지로 표정 관리를 하며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가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도연은 그 말을 무시하고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자신이 겪은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 미수였음을 폭로하며 그 배후에 차성훈 부회장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차성훈 측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음해라며 도연을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대기하던 사설 경호원들이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대치하며 시간을 끌었고 마음속으로 이수를 부르며 그녀가 준비한 카드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때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고 이수가 방송실에서 송출한 영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영상 속에는 차성훈이 청부업자에게 도연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장면과 거액의 돈을 건네는 모습이 고화질로 재생되었고 그의 육성은 변조조차 되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도연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화면을 가리켰고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얼어붙었다. 차성우는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방송은 사내 인트라넷을 타고 전 직원에게 생중계되고 있었으며 그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송실에 있던 이수는 콘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안팀의 역추적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모니터 화면을 통해 회의실의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지막 떼기를 받기 위해 차성훈이 지난 10년 동안 횡령한 자금의 흐름이 담긴 엑셀 파일과 페이퍼 컴퍼니 명단을 추가로 화면에 띄웠다. 이 데이터는 그녀가 밤을 새워 분석하고 정리한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법적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족쇄였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숫자들과 차명 계좌 내역을 본 주주들과 이사들은 분노하며 차성훈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패닉에 빠진 차성훈 앞에 섰고 무너져 내리는 숯불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차성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이것은 조작이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회의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수가 미리 경찰과 검찰에 제보해둔 덕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차성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끌려나가는 차성훈의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허탈함과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희망과 안도가 섞인 평온함이었다. 도연은 이사들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는 직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집무실이 아닌 방송실을 향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복도를 달리는 도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한이수의 얼굴만이 가득했고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방송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서자 이수는 의자에 기대어 지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다가 그를 발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 짧은 눈맞춤 속에 수만 가지의 감정과 언어가 오고 갔다. 도연은 성큼성큼 다가와 이수를 와락 끌어안았고 이수는 그의 품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기와 체온의 긴장이 풀리며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보다 그가 무사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을 느꼈고 도연은 그녀의 귓가에 고맙다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도연은 이수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녀의 눈물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제 당신은 나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었다. 방송실의 좁은 공간은 두 사람만의 세상이 되었고 밖에서는 미르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가장 크게 들려왔다. 이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수임료를 정산해 달라고 농담을 던졌지만 도연은 평생을 걸쳐 갚겠다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 뉴스는 미르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차도연 회장의 극적인 귀환, 그리고 차성훈 부회장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세상은 젊은 회장의 영화 같은 승리에 열광했지만 그 승리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헌신과 지략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도연과 이수는 세상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었고 오직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증인이자 영웅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도연의 집무실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자축했고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도연은 이수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첫 만남 때 이수가 호텔에 두고 갔던 바로 그 수표였다. 도연은 이 수표 때문에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 낡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며 그 새로운 관계가 고용 관계의 연장이냐고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고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차도연이 내민 반지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거창한 예물이 아니라 심플하지만 은은한 빛을 내뿜는 백금링이었는데 그것은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본질을 중요시하는 한이수의 취향을 정확히 꿰뚫은 선택이었다. 이수는 멍하니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도연의 눈을 마주쳤고 그 눈동자 속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재벌 회장의 오만함 대신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한 남자의 떨리는 진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도연은 침묵이 길어지자 불안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권력은 당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당신이 나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짐을 싸들고 이수의 집에 쳐들어갔던 그날처럼 뻔뻔하게 평생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장난기가 쏙 빠져 있었고 오직 애절함만이 묻어났다. 이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 그와 함께 겪었던 생사의 고비들과 그 속에서 피어난 신뢰와 사랑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외로움과 상처는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깨달았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도연의 손을 잡았고 그 행동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승낙의 표시였기에 도연의 얼굴에는 환희와 감격이 교차하며 어린 아이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이수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전율이 흘렀으며 이수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이 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하고 위약금이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연은 이수의 농담에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은 이미 당신에게 영혼까지 저당 잡힌 상태라 위약금 따위는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를 와락 끌어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집무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그 키스는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달콤한 의식이었다. 이수는 도연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 남자가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실감했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평탄치 않을지라도 그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그 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긴 밤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미르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몇 달 후 대한민국 재계는 차도연 회장의 결혼 발표로 다시 한번 들썩였는데 상대가 재벌가의 영예가 아니라 평범한 위기관리 전문가라는 사실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지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한희수는 대중들이 기대하던 수동적인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특유의 냉철하고 논리적인 화법으로 받아치며 자신이 단순히 회장의 여자가 아니라 미르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파트너임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였다. 도연은 옆에서 그런 이수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기자의 질문에 끼어들어 자신은 이수 씨의 내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조를 하고 있으며 집안의 서열 1위는 무조건 한이수라고 폭탄 발언을 해 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소박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이수의 뜻이었고 도연은 아쉬워하면서도 그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었다. 식장은 도연과 이수가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그 낡은 물류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특별한 공간이었고 하객은 최측근들과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줄 지인들로만 구성되었다.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오는 이수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도연은 턱시도를 입은 채 그녀를 맞이하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는 주책바가지 신랑의 면모를 보여주어 하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주례 없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에서 도연은 이수를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은 흑백 영화였지만 그녀를 만난 후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바뀌었다고 고백했고 이수는 그에게 당신의 영원한 위기관리 전문가가 되어 평생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신혼생활은 도연의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여전히 시트콤과 로맨스 영화를 오가는 다이내믹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도연은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이수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대형견으로 돌변하여 넥타이를 풀어달라거나 밥을 먹여달라고 졸라대기 일쑤였다. 이수는 귀찮아하면서도 그런 도연을 살뜰히 챙겨주었고 가끔 도연이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할 때면 냉철한 조언과 따뜻한 위로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퇴근길에 이수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순대를 사들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과거 이수의 오피스텔에서 처음 먹어보고 기겁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기에 이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도연은 소파에 누워 이수의 무릎을 베고 누워 떡볶이를 오물거리며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 그날 호텔에서 도망친 이수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급 인력을 동원했었다고 고백했다. 이수는 어이없다는 듯 그의 볼을 꼬집으며 스토커냐고 타박했지만 도연은 굴하지 않고 그때 당신을 놓쳤다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수의 오피스텔에 짐을 싸들고 쳐들어갔던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이자 최고의 베팅이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이수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수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도연은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이수의 명석한 두뇌와 자신의 외모를 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미르그룹은 도연과 이수의 리더십 아래 창사 이래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과거에 부패했던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감옥에 수감된 차성우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잊은 지 오래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는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수는 만삭의 몸으로도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사회 공헌 활동에 매진하며
위기 관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더 넓은 세상에 펼치고 있었고, 도연은 그런 아내를 위해 칼같이 퇴근하여 태교를 돕는 모범 가장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이수의 옛 오피스텔을 찾아가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켰는데, 그곳은 그들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성지이자 추억의 박물관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이수는 옛 오피스텔의 창가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고, 도연은 따뜻한 코코아를 타서 그녀의 옆에 앉아 담요를 덮어주었다. 좁은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고, 도연은 이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추웠었나 하고 회상에 잠겼다. 이수는 그날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추웠던 것 같다고 대답하며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은 이제는 사계절 내내 당신 곁은 봄일 것이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이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 눈송이들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다. 그때 이수가 갑자기 진통을 느끼며 배를 움켜쥐자 평화롭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고, 도연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대기 시작했다. 천하의 차도연 회장이 양말 짝짝이를 신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이수는 고통 중에도 피식 웃음이 나왔고, 침착하게 그에게 차 대기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연은 이수의 손이 부서져라 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했고, 이수는 오히려 그를 달래며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분만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도연은 이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다. 아기를 품에 안은 이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연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우주가 하나 더 늘어났음을 실감했다. 그는 이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생했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이수는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도연의 손가락에 걸어주며 이제 진짜 아빠가 되었으니 철 좀 들라고 장난스럽게 타박했다. 도연은 아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황당하고도 운명적인 사고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병실 창밖으로는 눈이 그치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세 가족의 앞날을 비추는 서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몇 년 후 미르 그룹 본사 로비에는 회장의 가족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도연과 이수, 그리고 그들을 쏙 빼닮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수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를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 도연은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결제 서류를 핑계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회장 부부의 닭살 행각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존경해 마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전설적인 커플로 회자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술김에 저지른 하룻밤의 사고가 억만장자 CEO와의 로맨스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되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기적을 꿈꾸게 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도연은 문득 이수에게 짐을 싸라고 말해 그녀를 놀라게 했는데, 어디로 가냐는 질문에 그는 비밀이라며 윙크를 날렸다. 차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호텔 스위트룸이었고, 도연은 미리 준비한 촛불과 꽃으로 방을 장식해 두고 있었다. 그는 이수에게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쑥스러운 듯 목덜미를 긁적였고, 이수는 그의 로맨틱한 이벤트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도연은 와인 잔을 건네며 그때 당신이 내 인생에 무단 침입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건배사를 했고, 이수는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에 무단으로 눌러 앉아줘서 고맙다고 화답하며 잔을 부딪혔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도연이 이수를 뒤에서 껴안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이자 이수는 뒤를 돌아 그에게 키스했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인생은 예고 없는 사고의 연속이지만 그 사고가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선물하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맺음을 한다. 그들은 서로의 짐이 되어주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